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후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 외로움, 죽음? 물론 이것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앞입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세요. 장바구니에는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김치. 계산원이 말합니다. 모두 7,5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여십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세어보니 6,000원밖에 안 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빼십니다. 계란 빼고 계산해 주세요. 계산원이 다시 계산합니다. 5,200원입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 나가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년에 가난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준비한 돈이 부족한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고 결국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 없는 노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 알고 준비하면 이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눈이 침침하고 젊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나이 들면 참기 힘들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고 약 처방받고 치료받아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비가 무섭거든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합치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원비로 10만 원, 20만 원 쓰면 그 달은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싼 진통제. 한 통에 2,000원, 3,000원 하는 거요. 그거 먹으면서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진통제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통증만 줄어들 뿐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지면 그때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초기에 갔으면 간단하게 치료됐을 병이 이제는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데 부모 병원비 대느라 힘듭니다. 부모는 미안하고 자식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치료 안 할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약값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약국에서 약값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 10만 원.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안 삽니다. 또는 약을 반만 삽니다. 의사가 한 달치 처방했는데 2주치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도 아껴 먹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 1번만 먹어요. 약이 빨리 떨어지면 또 사야 하니까 아껴 먹는 겁니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병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이런 거 안 먹으면 합병증이 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심부전.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도 망설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응급실 가야 하는데 망설여요. 응급실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조금 참아보자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3시간, 6시간 내에 병원 가야 후유증이 적어요. 그런데 돈 걱정에 참다가 늦게 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76살이세요. 2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약값이 부담됐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약을 반만 사고 그것도 아껴 먹었어요. 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검진 받으면 또 돈 나가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티셨어요. 혈당은 계속 높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쯤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안경 도수를 높여도 잘 안 보였습니다. 걱정되긴 했지만 병원은 안 갔어요. 나이 들면 눈 나빠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죠. 70세가 됐을 때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하고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이 왔습니다. 실명 직전입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고 다른 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후회했어요. 약값 아끼려고 그랬다가 눈을 잃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고 길 걷기도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다녀야 해요. 자식들은 아버지 병원비, 간병비 대느라 힘듭니다. 최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진작 약을 제대로 먹고 검진을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약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눈을 잃고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려면 돈, 약 사 먹으려면 돈, 치료 받으려면 돈.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됩니다. 먹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루 세끼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섭취해야 근육량 유지되고 면역력이 유지돼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거기서 월세나 관리비 빠지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빠지고 통신비 빠지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20만 원? 3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요. 하루 10,000원으로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라면 하나, 김밥 한 줄, 주먹밥 하나. 이렇게 끼니를 때웁니다. 영양은 생각도 못해요. 고기, 생선, 과일, 야채? 그런 건 사치입니다. 쌀이랑 라면, 김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코너를 찾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은 식품들. 반값에 팔아요. 그걸 사서 먹습니다. 때로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요. 하루, 이틀 지난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데 배탈 나기도 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닙니다. 복지관, 교회, 절,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줍니다. 점심 한 끼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섭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더우나 추우나 무료 급식소 가서 줄 섭니다. 1시간, 2시간 서서 기다렸다가 밥 한 그릇 받아 먹고 옵니다.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사니까요.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칩니다. 비타민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빈혈도 생기고 어지럽고 쓰러지기도 해요. 악순환입니다.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병원비가 더 들고 병원비 때문에 더 못 먹게 되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2세이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서 20만 원 빠지면 10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빠지면 7만 원, 8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해요. 하루에 2,500원 정도입니다. 박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 점심은 물만 마시고 저녁에 밥을 먹어요. 쌀은 2주에 한 번 5kg 사고 김치는 직접 담가 먹고 반찬은 거의 없어요. 가끔 계란 한 판 사서 조금씩 먹고 두부 한 모 사서 며칠 나눠 먹고 고기나 생선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과일은 명절 때 자식이 갖다 준 거 먹는 게 전부예요. 박 할머니는 점점 말라갑니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돼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주 어지럽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쓰러졌어요. 빈혈로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어떻게 제대로 먹어요? 돈이 없는데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거의 없고 다음 달 기초연금 나올 때까지 열흘 남았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6,000원. 박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열흘을 버티지? 결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지원으로 10만 원을 받았고 그걸로 쌀이랑 라면을 샀어요. 라면으로 열흘을 버텼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씩. 박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굶어야 하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굶는 노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된 노년.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고 무료 급식소 줄 서고.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냉난방도 못하는 집, 생존의 위협입니다. 집은 안 식혀야 합니다.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집에 오면 편안하고 따뜻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집도 지옥이 됩니다. 겨울이 오면 공포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집 안도 춥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가스비가 무서워요. 겨울에 보일러 하루 종일 틀면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가스비로 20만 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거나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온도를 15도, 16도로 낮게 설정하고 하루에 2~3시간만 틀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전기장판에만 의지합니다. 전기장판 켜고 이불 덮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만 일어납니다. 집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창문에 성에가 낍니다. 숨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옵니다. 옷을 겹겹이 껴입어도 춥습니다. 내복, 스웨터, 잠바, 외투까지 입고 집 안에 있어요. 그래도 춥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몸이 떨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추위 때문에 건강이 나빠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관절이 굽고 감기에 걸립니다. 폐렴도 걸리기 쉬워요. 노인 폐렴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망률이 높아요. 매년 겨울마다 추위로 숨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저체온증, 한랭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여름도 무섭습니다. 요즘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30도, 35도까지 올라가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 15만 원 나옵니다.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 버팁니다. 선풍기만 틀고요. 하지만 선풍기로는 더위를 못 이깁니다.
실내 온도가 35도, 40도까지 올라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열사병, 탈수 증상이 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해요. 매년 여름마다 폭염으로 숨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고 더위를 못 이겨 숨지는 거예요. 집 수리도 못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문이 안 닫히고 창문이 깨지고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삽니다. 물 새는 건 대야 받아놓고 변기 막힌 건 뚫어뻥으로 직접 뚫고 보일러 고장 난 건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문 안 닫히는 건 의자로 막아놓고 창문 깨진 건 비닐로 막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집이 점점 폐가가 됩니다. 곰팡이 피고 벽지 찢어지고 바퀴벌레 나오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갈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할아버지는 75살이세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빠듯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정할아버지는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걱정됐습니다. 전기장판만 켜고 이불 속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반지하라서 더 추웠습니다.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벽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이불 3개를 덮었는데도 춥습니다. 손발이 얼얼하고 몸이 떨렸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1시간마다 깨고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다행히 아침에 우유 배달 아저씨가 이상한 걸 느끼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셔야죠. 정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방을 하고 싶지만 가스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의사도 간호사도 사회복지사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퇴원 후에 동사무소에서 긴급 지원으로 가스비를 보조해줬어요. 그 겨울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겨울은 어떻게 하나요? 정할아버지는 걱정입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공포예요. 여러분, 집은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집도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쓰러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고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세 번째 현실입니다. 네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폐지 줍고 빈병 모으는 80대입니다. 은퇴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노년에는 편히 쉬어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일은 80이 돼도 일해야 해요. 생계를 위해서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폐지 줍기, 빈병 모으기,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 이런 일들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줍습니다. 큰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모아요. 골판지, 신문지, 박스 이런 거요.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언덕도 오르고 계단도 오릅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리고 숨은 차지만 참고 일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면 20kg, 30kg 됩니다. 그걸 고물상에 갖다 팔면 얼마 받을까요? 킬로그램당 100원, 150원. 20kg이면 3,000원. 30kg이면 4,5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5,000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5일 일하면 12만원, 15만원. 이게 한 달 수입이에요. 빈병도 모읍니다. 소주병, 맥주병, 페트병.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병을 모아요. 손에 상처도 나고 냄새도 나고 더럽지만 참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전단지도 돌립니다. 식당 전단지, 부동산 전단지 이런 거요. 한 장에 10원, 20원. 1000장 돌리면 2만원. 하루 종일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전단지 넣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느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참고 일해요. 청소 1도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아파트 계단 청소.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일이에요. 힘들고 더럽고 천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노인들은 그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요. 일은 80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아픈데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감기 걸려도 일해야 합니다. 쉬는 날은 돈을 못 버니까요.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서 수군댑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네. 불쌍하다. 노인은 그 시선이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할머니 폐지 주어요? 더럽다. 노인은 상처받지만 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올해 90세이세요. 90세인데도 폐지를 주우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술에 끌고 나가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일하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면 5천 원 정도 벌어요. 한 달이면 1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치면 45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요. 왜 90세에도 폐지를 주울까요? 자식이 없어서요. 평생 혼자 사셨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굶어요. 그래서 90세에도 일합니다. 김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죽을 때까지 폐지를 주어야 하나?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돈이 없으니까요. 작년 겨울에 김할머니가 넘어졌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집에서 며칠 누워 있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폐지 주우러 나갔어요. 허리는 아프지만 일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이웃들이 안타까워합니다. 90세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다니. 쉬셔야 하는데. 하지만 김할머니는 쉴 수 없어요. 쉬면 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90세에도 폐지 주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일은 80은 기본이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네 번째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슬픔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낙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외면받습니다. 명절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자식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돈 없는 부모는 초대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부모님 모시면 챙겨드려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게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또 돈 달라고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슬쩍 피합니다. 전화는 하는데 오시라는 말은 안 해요. 부모는 알아요. 초대받지 못한다는 걸요. 서운하지만 먼저 가겠다고도 못합니다. 짐이 될까 봐요. 그래서 명절에도 혼자 집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밥 먹어요. 눈물이 납니다. 손주 용돈도 못 줍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 10,000원이라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입니다. 손주 셋이면 3만 원인데 그 돈이 생활비예요. 그래서 못 줍니다. 손주들은 실망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시네. 다음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게 별로 안 반갑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슬픕니다.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병원비 좀 달라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데 부담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리면 자기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부모는 알아요. 자식들이 본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죄책감이 듭니다.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경조사도 참석 못합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친척 장례식 이런 데 가야 하는데 축의금, 조의금이 부담돼요.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죠. 나중에 내일이 있어도 아무도 안 옵니다. 외로워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멀어지고 혼자 남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세 생신이었어요. 70세면 고이잔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잔치하면 돈 들어가고 아버지가 또 돈 달라고 하실까 봐요. 이 할아버지는 70세 생신을 혼자 보냈습니다. 슈퍼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집에서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라면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70세 생신에 혼자 라면 먹는 신세.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만 있었으면 자식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짐이 되니까 외면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사랑도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자식들이 잘 모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면 부담스러워서 피합니다.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5번째 현실입니다. 6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내일이 더 두려운 노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입니다.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더 무서운 건 미래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 앞으로 20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연금 나오면 또 50만 원. 매달 5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50만 원으로 힘든데 10년 후에는 더 힘들 거예요. 불안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20년? 30년? 그 긴 시간을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버티나?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걱정 때문에요. 내일 먹을 게 있나? 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나?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우울해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는 건데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가난, 질병, 외로움이 합쳐져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장례비도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를까? 자식들한테 또 짐이 되는 건가? 장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될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독사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죽어도 며칠,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시신이 부패해서야 발견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혼자 죽어서 며칠 후에 발견될까? 무섭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할머니는 78살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매일 밤 유서를 씁니다.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유서를 써놓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씁니다. 유서에 뭐라고 쓸까요? 미안하다는 말. 자식들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돈 없으니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조할머니는 매일 밤 유서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찢어버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유서를 씁니다. 이게 조할머니의 일상이에요. 얼마나 불안하면 매일 밤 유서를 쓸까요? 얼마나 미래가 두려우면 매일 죽음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돈 없는 노년은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더 무섭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불안, 절망.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6번째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무겁고 슬프고 두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7번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연령대별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50대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까지 10년, 15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더 납부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더 납부해서 연금을 늘리세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해야 해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10년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 건강관리하면 노년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정기검진 받고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넷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으면 관리비, 재산세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빚을 정리하세요. 은퇴 전에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대출 이자 내느라 연금 다 나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빚을 줄여나가세요. 60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을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지출도 줄여야 해요. 사치를 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사세요. 하지만 건강과 관계에는 투자하세요. 둘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말고 가능하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세요.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무료 급식, 의료비 지원 이런 복지 혜택이 많아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넷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식들도 미리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병원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비 안 나가게 하세요. 70대 이상 여러분,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시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첫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세요. 복지 서비스, 자식 도움, 이웃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둘째,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무료 급식, 건강검진,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 나가세요.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활동도 하세요. 셋째,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정말 힘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넷째, 건강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말하고 병원 가세요.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복지사한테도 말하세요. 혼자 참다가 큰일 납니다. 다섯째, 이웃과 소통하세요. 혼자 살면 위험합니다. 이웃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안부 확인하게 하세요. 며칠 안 보이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이 없어도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외롭지 않게요. 둘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넷째, 건강만은 꼭 지키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버틸 수 있어요.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섯째,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저축하고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 만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노후 빈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 현실을 살펴봤어요. 첫째,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둘째,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현실. 셋째, 냉난방도 못하는 집, 생존의 위협. 넷째, 폐지 줍고 빈병 모으는 80대의 삶. 다섯째,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슬픔. 여섯째, 내일이 더 두려운 노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이것이 돈 없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50대는 연금과 저축을 준비하고 60대는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알아보고 70대 이상은 자존심 내려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건강도, 존엄성도, 관계도, 희망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하나씩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존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내용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따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목부터 좀 무섭죠?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는 노후 행동 7가지.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잠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 할아버지, 올해 75살이십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고 자식 3남매 대학까지 다 보내셨어요. 은퇴하실 때만 해도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봐도 며칠씩 새 문자가 없어요. 명절에도 자식들이 형식적으로만 들렀다가 금방 갑니다. 박 할아버지는 궁금합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돈은 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박 할아버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고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깨닫고 바꾸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관계도 회복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불편한 진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소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희생하고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간섭이 되고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 경계를 잘 모르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한 자식에게 매일 전화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일일이 물어봐요. 자식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참고 대답하지만 점점 전화 받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거나 짧게 끊으려고 하죠.
그럼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왜 귀찮아하는 거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30대, 40대 어른에게 매일 뭐 먹었는지 물어보는 건 과한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간섭은 더 심각합니다.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집안일 하는 방식에 간섭하고 음식 만드는 것까지 참견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어. 애들 밥은 이렇게 먹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거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스트레스 받고 시댁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아들한테 불평하고 부부싸움이 생기고 결국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월급은 얼마 받는지, 승진은 언제 하는지, 집은 언제 살 건지, 차는 뭐 타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무섭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딸한테도 부모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결국 딸도 부모님 모시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손주 육아에 대한 간섭도 큰 문제입니다. 요즘 육아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애기 울면 안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안아주래요. 예전에는 이유식을 빨리 시작했지만 요즘은 6개월 이후에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애기한테 꿀도 먹이고 이것저것 먹였지만 요즘은 1년 전에는 꿀을 절대 안 먹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합니다. 애를 너무 안아주면 버릇 없어져. 이유식은 빨리 시작해야 잘 커. 애기한테 꿀물 먹이면 좋아. 이렇게 자꾸 말하면 며느리나 딸은 짜증이 나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애를 셋이나 키워봐서 아는데 너는 초보인데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결국 손주를 맡기기도 꺼려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의 교류도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올해 70살이세요.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대요. 너무 마르고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빨래는 이렇게 개야지,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지. 처음에는 며느리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칭찬은 없고 지적만 했어요.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며느리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김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매일 아들 집에 가셨습니다. 손주 돌봐준다고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육아 방식도 자꾸 간섭했어요. 애를 너무 안아준다.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한다. 기저귀를 너무 자주 간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도 안 들으셨어요. 나는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너는 초보라서 모른다는 식이었죠. 결국 며느리는 폭발했습니다. 아들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며느리가 예민한 시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섭섭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손주 잘 되라고 한 건데. 며느리가 너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이후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김할머니를 피했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됐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김할머니는 억울합니다. 나는 다 가족 생각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문제는 김할머니의 태도였어요. 사랑과 간섭의 경계를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식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이제 독립된 인격체예요.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 사위도 가족이지만 존중해줘야 해요. 우리 집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해주세요. 손주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때도 요청받았을 때만 주는 게 좋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서면 간섭이 돼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스트레스 안 받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와 훈계를 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시죠? 본인은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꼰대질로 느껴요.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50년 전, 6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그때 방식이 맞았지만 지금은 지금 방식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잘 됐지만 지금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집값이 싸서 30대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40대, 50대가 돼도 집 사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평생 다녔지만 지금은 평균 2년, 3년마다 이직을 해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예전 잣대로 젊은 세대를 평가합니다. 나는 너 나이 때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나는 30대에 집을 샀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전세 사니? 나는 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는데 너는 왜 자꾸 직장을 옮기니? 이런 비교와 훈계는 젊은 세대를 기죽게 만들어요.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취직 경쟁도 치열하고 집값은 비싸고 결혼도 어렵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부모가 이해는 못해주고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한테 하소연하기도 싫어집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하고 잔소리만 들을 거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에 나가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니?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지겨워져요. 특히 자랑 섞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더 싫어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모임에서도 슬쩍슬쩍 피하게 돼요. 저 사람 또 옛날 자랑 시작하네,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손주들이 요즘 뭐 하는지,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손주가 K-팝 아이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좋으냐고 비난합니다. 손주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책 읽으라고 잔소리합니다. 손주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면 게임은 나쁜 거라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손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가 안 통해요. 말해도 이해 못하고 비난만 하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게 재미없고 싫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8세이세요. 예전에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어요. 본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임만 나가면 공무원 시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 우리 때는 공무원이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었어.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일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맞장구 쳐줬어요. 그래, 그랬지. 우리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10년, 20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겹습니다. 게다가 이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말도 자주 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보면 인사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 우리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손주들이 있으면 더 그래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말씀 듣기가 싫어요.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를 피합니다. 명절에도 할아버지가 또 옛날 이야기 하실까봐 빨리 가려고 해요. 친구들도 하나둘 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약속을 잡을 때 슬쩍 이 할아버지는 빼고 잡아요. 이 할아버지가 알고 물어보면 급하게 잡아서 연락 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모임에서 소외됐어요.
연락도 잘 안 오고 초대도 안 받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경험을 나눠주려고 한 건데 왜 사람들이 피하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들었던 거죠. 여러분,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 독백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옛날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시대가 다른 거지 젊은 세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가수가 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균형을 맞추세요. 내 이야기도 하지만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고민인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친구들도 만나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돈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증되지 않은 투자와 사기에 당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매년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사기로 날아갑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왜 노인들이 사기에 잘 당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가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 그 사람을 믿게 돼요. 그 사람이 투자하라고 하면 의심 없이 투자합니다. 둘째,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저축한 돈도 점점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투자하시면 한 달에 3%, 5% 수익 드립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위험 없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한 달에 3%면 1년에 36%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360만 원 이익입니다. 생활비에 보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정보 부족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괜히 물어봤다가 잔소리 들을까봐 혼날까봐 숨기는 거죠. 넷째, 지인 소개를 믿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줬다, 교회 사람이 소개해줬다, 동창이 소개해줬다. 이러면 무조건 믿어요. 설마 친구가 교회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도 속은 거예요. 사기꾼들은 먼저 몇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어떤 사기 유형이 많을까요? 첫째, 고수익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 한 달에 3%, 5% 수익 보장. 이런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이자가 1년에 3%도 안 되는데 한 달에 3%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좋은 투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다 하죠. 왜 일반인한테 권유하겠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걸 모르고 속습니다. 둘째, 건강식품, 의료기기 사기입니다. 암이 낫는다, 당뇨가 낫는다, 고혈압이 낫는다. 이런 말로 비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팝니다. 한 통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건강식품, 한 개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 의료기기.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식품이나 기계인데 가격만 비싼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죠. 셋째,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합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다. 계좌가 도용됐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수법이 더 교묘해져서 젊은 사람도 속을 정도예요. 노인들은 더 쉽게 속습니다. 넷째, 리스업, 세일즈 리스백 사기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준다고 속입니다.
실제로는 투자 수익은 없고 집만 빼앗기게 돼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73살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세요. 좀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좋은 투자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투자인데 한 달에 4%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원금도 보장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할머니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교회 권사님이 소개한 거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권사님 본인도 투자했다고 했어요. 정할머니는 저축한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매달 12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정할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연금에 120만 원이 더해지니 170만 원입니다.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줬습니다. 친구 3명도 투자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회사 전화는 안 받치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권사님한테 연락했더니 권사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수법이죠. 정할머니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정할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자식들한테 말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요. 결국 몇 달 후에 자식들이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기범은 잡히지 않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정할머니는 지금도 후회하며 살고 계십니다. 왜 그때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흔해요. 하지만 본인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함정입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똑똑한 사람도 속을 정도로 수법이 정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한 달에 3%, 5%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런 건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둘째, 지인 소개라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친구가 소개했다고, 교회 사람이 소개했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 친구도 속은 걸 수도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자식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상의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보 검색도 잘하고 사기 수법도 잘 알아요. 창피하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돈 잃는 게 훨씬 더 창피합니다. 넷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합니다. 한정수량이다. 오늘까지만 이 조건이다. 이렇게 압박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며칠, 몇 주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면 나중에 해도 돼요. 다섯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잘 모르면 자식이나 전문가한테 보여주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세요.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신고해야 다른 사람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돈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사기당한 노인들은 우울증, 불안증에 걸리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본인도 자책하고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행동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지나친 검소함으로 관계를 망치는 행동입니다. 검소한 건 좋은 겁니다.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건 미덕이죠. 하지만 지나치면 인색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색함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내거나 나눠 내거나 하는데 한 분이 계산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먹은 건 7,000원, 당신이 먹은 건 8,000원, 정확히 계산해서 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평하게 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1,000원,
2,000원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사람 너무 인색하다, 쪼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밥 먹기가 꺼려집니다. 손주 용돈도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손주가 놀러 왔는데 용돈을 안 주거나 너무 적게 줍니다. 옛날에는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지만 요즘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면 12,000원, 팝콘 사면 6,000원. 용돈 10,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5만원, 10만원씩 주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10,000원 주시면 손주는 서운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게 별로 안 반갑습니다. 경조사에서도 인색함이 드러납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너무 적게 내거나 아예 안 갑니다. 5만원, 10만원 주기 아까워서 안 가는 거예요. 또는 장례식에도 조의금 부담돼서 안 갑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병문안 갈 때 손에 빈손으로 갑니다.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안 사갑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인색하다. 우리가 그 사람 경조사 때 다 갔는데 우리 일에는 안 오네. 서운하고 섭섭하죠. 다음에 그 사람 일이 있어도 안 가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잊어버린 노년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베풀기도 했어요.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어려우면 돈도 빌려주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베푸는 걸 멈춥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려고 해요. 자식들한테 받고 친구들한테 받고. 주는 건 아까워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받기만 하면 관계가 깨져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 할아버지는 75살이세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하셨죠. 덕분에 제법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소함이 지나쳐서 인색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항상 더치페이를 고집합니다. 1,00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요. 가끔 친구가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 미안해하는 척하면서도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낼 생각은 안 해요. 경조사도 최대한 안 갑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 것만 가고 축의금도 최소한으로 냅니다. 옛날에 그 친구가 자기 경조사 때 10만원 냈어도 조 할아버지는 5만원만 냅니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똑같이 5만원. 손주들한테도 용돈을 안 줍니다. 명절에 세뱃돈으로 10,000원씩 주는데 손주들은 실망합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5만원, 10만원씩 주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10,000원.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구두쇠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만나는 게 재미없고 싫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인색합니다. 자식들이 가끔 외식하자고 하면 밖에서 먹으면 비싸니까 집에서 먹자고 합니다. 자식들이 선물을 사주면 받으면서도 돈 아깝다고 잔소리합니다. 왜 이런 거 사, 돈 낭비야. 자식들은 효도하고 싶어서 선물한 건데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서운해요. 다음부터는 선물하기도 싫어집니다. 결국 조 할아버지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밥 먹자고 해도 안 나오고 경조사도 안 오고 인색하니까 만나기 싫은 거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안 좋아합니다. 명절에 인사만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너무 인색해서 답답합니다. 돈은 많으신데 왜 이렇게 안 쓰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 할아버지는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돈 아껴서 모으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문제는 검소함이 아니라 인색함이었어요. 베풀 줄 모르고 관계에 투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히 써야 합니다. 친구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거 큰 돈 아니에요. 3만원, 5만원으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죠. 경조사 축의금, 조의금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 20만원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손주 용돈도 아끼지 마세요. 5만원, 10만원 주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그 돈으로 손주 사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가끔은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세요. 자식들이 기뻐하고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해요. 인색하면 돈은 모이지만 사람은 떠납니다.
돈만 많고 외로운 노년, 그게 행복할까요? 적당히 쓰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건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삶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아니,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세요. 병원 가기 싫어하십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참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세요. 정기 검진도 안 받고 증상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쉽게 치료되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큰 병이 됩니다. 약 먹는 것도 싫어하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안 먹어요. 약은 몸에 안 좋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건 꾸준히 먹어야 합병증을 예방해요. 안 먹으면 나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민간요법을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뱀술, 개소주, 이상한 풀, 약초 이런 거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자식들이 병원 가시라고 해도 안 갑니다. 괜찮다,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자식들이 약 드시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식들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안 들으시니까요. 결국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면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비용도 되고 부모님도 고생하지만 자식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강 할아버지는 73살이세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식이요법을 하라고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대신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서 여주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여주즙을 먹고 돼지 감자가 좋다고 해서 돼지 감자를 먹고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어요. 자식들이 약 먹으시라고 병원 가시라고 했지만 안 들으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5년이 지나고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상처가 잘 안 낫고 그래도 병원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발에 상처가 나서 곪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재활치료하고 몇 달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비용도 몇 천만 원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휴가 내서 간병하고 돈도 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후회했어요. 진작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가락을 잃었고 지금도 혈당 관리를 해야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의미 없어요.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먹으세요. 약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먹는 게 더 안 좋아요. 약의 부작용보다 병의 합병증이 훨씬 무섭습니다. 민간요법은 조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없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의 조언을 들으세요. 자식들이 병원 가라고 하면 가세요. 자식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건강관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제 여섯 번째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길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이런 게 일상이 됐죠.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길 거부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늙어서 안 돼. 너무 어려워.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시도조차 안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합니다. 자식들이 스마트폰 사드리고 사용법 가르쳐드려도 안 씁니다. 그냥 전화만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카카오톡도 안 해요. 나는 이게 편해. 옛날 방식이 좋아. 하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소통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사진도 공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카톡을 안 하시면 소통에서 빠져요. 손주들이 사진 보내도 못 보고 가족들 이야기도 못 듣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키오스크 사용도 거부합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 카페, 심지어 식당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사용법을 모르니까 당황합니다. 젊은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쁘면 짜증 내기도 해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아예 그런 곳에 안 가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온라인 뱅킹, 인터넷 쇼핑도 못합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해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고 하지만 못하시니까 은행에 직접 가야 해요. 은행도 요즘은 창구를 줄이고 있어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불편한 거죠. 손주들과의 소통도 단절됩니다. 요즘 손주들은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소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걸 못하시면 손주들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손주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라요. 손주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봐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윤할머니는 70세이세요. 자식들이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카카오톡 깔아드리고 사용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윤할머니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버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자꾸 잘못 눌러서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예전 폴더폰을 씁니다. 전화만 받고 문자도 거의 안 보세요. 자식들은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다 들어와 있고 매일 대화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 사진 보내고. 며느리가 여행 갔다, 사진 보내고. 다들 이야기 나누는데 윤할머니만 없어요. 윤할머니는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말해주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봤어?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윤할머니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혼자 소외된 기분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카톡하세요. 이러면 윤할머니는 창피합니다. 나는 못해. 너무 어려워서. 손주들은 요즘 할머니들도 다 카톡하시는데 우리 할머니만 왜 안 하시나 싶어요. 답답하고 좀 불편합니다. 윤할머니는 외롭습니다.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요.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요. 전화해도 자식들은 바쁘다고 짧게 끊고 카톡으로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윤할머니는 카톡을 안 하니까 그 대화에 끼지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만 익히면 됩니다.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하기.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합니다. 찾아서 수강하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천천히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익히세요. 오늘은 카톡 메시지 보내기, 내일은 사진 보내기 이렇게요. 메모해 두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적어두고 잊어버리면 보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은 점이 많아요. 첫째, 가족과 소통이 잘 됩니다.
카톡으로 매일 이야기 나누고 사진 보고 가까워져요. 둘째, 친구들과도 연락하기 편합니다. 전화는 부담스러워도 카톡 문자는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셋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날씨, 뉴스, 건강 정보 검색할 수 있어요. 넷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사용하면 치매 예방에 좋아요. 다섯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겨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잘 쓰십니다. 유튜브 보시고, 카톡 하시고, 사진 찍어서 공유하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 행동입니다. 7번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노인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도움 받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자존심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거절하고 혼자 견디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 어려움을 숨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데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고 창피하니까요. 그래서 혼자 굶으면서도 전기세 못 내도 병원비 없어도 말 안 합니다.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죠. 건강 문제도 숨깁니다. 몸이 아픈데 자식들한테 말 안 해요. 걱정 끼치기 싫고 폐를 끼치기 싫어서요. 그러다가 병이 악화돼서 쓰러지면 그때야 자식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도 숨깁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데 자식들한테 말 못해요. 바쁜 자식들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요. 혼자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하면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도움을 거절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거절해요. 집안일 도와주겠다는데 괜찮다고. 병원 모시고 가겠다는데 혼자 갈 수 있다고. 돈 드리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건데 자식들은 섭섭합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시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78살이세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빠듯합니다. 작년에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고치려면 100만 원이 든대요. 박 할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자식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100만 원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어요. 정말 추웠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어서야 아들이 집에 왔다가 보일러 고장 난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고쳐드렸을 텐데. 박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너희도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하니? 아들은 서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드님인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혼자 견디셨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했어요. 몇 달 후에는 박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자식들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며칠 침대에 누워서 참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일주일쯤 지나서 딸이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딸이 급하게 달려가 보니 박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했는데 허리 골절이었어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몇 주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딸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왜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참으시면 어떡해요? 박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너희 일 바쁜데 폐 끼치기 싫어서. 딸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자식인데 무슨 폐예요? 아버지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왜 혼자 참으세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자존심은 여전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자식들 도움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세요. 혼자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자식들은 답답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 박 할아버지와 며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집에 갔는데 박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살아계셨지만 이틀 동안 물도 못 먹고 누워 계셨대요. 병원에 실려갔고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고독사 할 뻔했구나. 그 후로 아들은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합니다. 박 할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거절했어요. 너희 가정에 폐 끼치기 싫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내십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견디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폐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도울 의무가 있고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부모가 도움을 거절하면 자식들이 오히려 섭섭합니다.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말하세요. 자식들이 능력되면 도와줄 겁니다. 못 도와줘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숨기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말하고 병원 가세요.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숨기면 안 됩니다. 병이 악화돼서 더 큰 걱정과 부담을 주게 돼요. 외로우면 표현하세요. 자식들한테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하세요. 바쁜 자식들 이해하지만 부모님이 외롭다고 하면 시간 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복지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요즘은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요. 도시락 배달, 안부 전화, 방문 요양 이런 거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세금 내고 받는 서비스니까 권리입니다. 이웃과도 소통하세요. 혼자 사시면 이웃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가끔 안부 확인하게 하세요. 며칠 안 보이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강하게 사셨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나이 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도움 받는 것도 지혜예요. 혼자 고집 부리다가 더 큰 문제 생기는 것보다 도움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도 사회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까지 7가지 행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는 노후 행동 7가지. 첫째,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간섭한다. 둘째,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와 훈계를 한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투자와 사기에 당한다. 넷째, 지나친 검소함으로 관계를 망친다. 다섯째, 건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길 거부한다. 일곱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한다. 이 7가지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깨닫고 지금부터 바꾸는 겁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관계도 회복되고 돈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자식을 존중하세요.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도 존중하고 손주 육아도 간섭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둘째, 경청하세요.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세요.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셋째,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지인 소개라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식들한테 반드시 상의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넷째, 적절히 베푸세요. 관계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합니다. 친구한테 밥 사주고 경조사 참여하고 손주 용돈 주세요. 인색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 받고 약 잘 먹고 병원 다니세요. 자녀의 조언 들으세요. 민간요법보다 의학을 믿으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배우세요.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익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일곱째,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자식에게 어려움을 말하고 복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도움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자식한테 전화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내일은 친구 만나서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모레는 스마트폰 켜서 카톡 하나 보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어요. 자식들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고집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움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끔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 여러분을 위한 마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는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그럼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돈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 건강이 전부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어쩌면 나이 들수록 경제력이 만들어내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구체적이라는 것을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연금과 저축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시는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껴가며 사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아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점심은? 저녁은? 병원에 가는 횟수는? 친구를 만나는 빈도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건강해 보이는 두 분이지만요.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같은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6가지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건강관리, 주거환경, 인간관계, 여가생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심리적 차이까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 아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오늘 뭐 먹지? 날씨가 어떤가?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지? 이런 평범한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아침은 눈 뜨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먼저 수면의 질부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수면 환경이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방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죠. 허리가 아프면 좋은 매트리스로 바꾸고 목이 불편하면 기능성 베개를 구입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해서 주무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선풍기만 틀고 더위를 견디다 보니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에 내복을 여러 겹 껴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주무십니다. 그래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추워서 깨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침대도 오래된 것이라 스프링이 망가져서 허리가 아픈데 바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낮 동안 활력이 떨어지고 짜증도 더 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차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봅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의 아침 식탁을 한번 볼까요? 신선한 과일, 고소한 견과류, 영양 가득한 샐러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이나 생선. 가끔은 아침부터 작은 스테이크를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유도 일반 우유가 아니라 유기농 우유를 마시고요. 커피도 좋은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아침은 어떨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김치, 된장, 그리고 며칠 전에 해둔 반찬 몇 가지. 과일은 비싸니까 자주 사 먹지 못합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마트에서 할인할 때 조금 사다가 아껴 먹습니다. 아침은 주로 밥에 김치, 된장찌개 정도. 어떤 날은 그냥 라면 하나로 때우기도 하죠.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는 즐거움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영양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런 영양 관리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하나에서도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되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골프 칠까?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 들으러 갈까? 날씨 좋은데 강변 산책하고 카페에서 책이나 읽을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드는 활동도 있지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볼까? 복지관 가서 공짜 프로그램이라도 신청해 볼까? 날씨 좋으니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을까? 돈이 들어가는 활동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 일쑤고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고 안 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식당비 2만 원, 3만 원이 아까워서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여유롭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아침이고요. 다른 한쪽은 제약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하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분은 점점 더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반면 제약 많은 아침을 맞이하는 분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어요. 아침 한 끼, 아침 몇 시간의 차이가 결국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입니다. 두 분 다 올해 75살이세요. 김 할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셔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자녀들이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지내세요. 어느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7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푹 주무셨어요. 방이 따뜻하고 침대가 편안했거든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인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갓 구운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스크램블 에그에 방울토마토,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집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오늘 계획을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골프장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라운딩 한 판 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가 오니까 같이 외식을 하면 되겠네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시각, 이 할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새벽 5시에 이미 한 번 깼어요. 방이 추워서요. 다시 잠들었다가 7시에 일어난 겁니다. 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일어나서 보일러를 살짝만 틀었어요. 가스비 나올까봐 무섭거든요. 화장실 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침 먹을 게 별로 없네요. 냉장고에 김치하고 계란 3개, 계란 1개를 프라이해서 밥이랑 김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오늘 뭐 할까 생각해봤지만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친구들은 골프 간다고 했지만 같이 가면 10만 원은 깨지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그냥 동네 공원이나 산책하다가 복지관 가서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아침 7시인데 두 분의 하루 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이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아픈 데가 생기죠.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이가 흔들린다. 이런 증상들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경제력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정기검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검진센터에 가서 최신 장비로 온몸을 꼼꼼하게 검사하죠. 피검사는 기본이고 CT, MRI, 내시경, 초음파까지.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지, 미리미리 검사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 이런 마인드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이상 징후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 혈당이 경계선이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런 걸 미리 알면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약을 먹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실제로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떨까요? 종합검진은 꿈도 못 꿉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되거든요. 기본적인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받는 그것조차도 꼭 받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도 아깝고 검사 결과 나쁜 거 나오면 또 병원 가야 되고 그럼 돈 들고 이런 생각에 아예 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이 이제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하고 비용도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럼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치과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게 참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가 조금만 시리거나 불편해도 바로 치과에 갑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요. 한 개에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임플란트를 10개, 15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총 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70대, 80대가 되어도 이가 튼튼합니다. 고기도 잘 씹어 먹고 과일도 그냥 깨물어 먹고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동네 치과 가서 이를 뽑습니다. 임플란트는 엄두도 못 내고 틀니를 해야 하는데 틀니도 비싸요. 완전 틀니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그것도 부담되니까 그냥 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은 먹기 어렵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돼요. 그럼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이 흔하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바로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양쪽 다 하면 200만 원. 좋은 렌즈를 쓰면 더 비싸지만 돈보다 시력이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세상이 환해져요. 신문도 잘 보이고 텔레비전도 선명하고 얼굴도 잘 보이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눈이 침침해도 참습니다. 안경 도수 높이는 걸로 버티고 수술은 생각도 못해요.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고 외출할 때도 불안합니다. 넘어질까봐, 차에 치일까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정형외과도 중요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곳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일주일에 3번, 5번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한쪽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치료 잘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거든요.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릎이 아파도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팁니다.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고 물리치료는 받을 엄두도 못 내요. 한 번에 10,000원, 20,000원씩 나가니까요. 수술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냥 아픈 채로 지내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며 걷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외출도 줄이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차이가 큽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홍삼,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유산균 등등 여러 가지를 챙겨 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실제로 면역력이나 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사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합비타민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한 통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쌀을 사거나 반찬거리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안 되고 몸이 더 약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헬스클럽 등록하고 수영장 다니고 골프 치고 요가하고 필라테스 배웁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1:1 PT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운동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유지되고 체력이 좋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헬스클럽은 꿈도 못 꿉니다. 회원권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운동은 그냥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날씨 안 좋으면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집에만 있게 돼요.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의 차이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80세까지